안녕하십니까.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세부자문본부 글로벌 임플로어 서비스 그룹을 담당하고 있는 서민수 파트너입니다. 오늘은 포스트 코비드 19 글로벌 모빌리티 세무 관리라는 주제로 강연을 맡게 되었는데요. 혹시라도 이 모빌리티라는 단어 때문에 이게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어떤 그런 주제가 아닌가 하고 들어오신 분이 있으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자동차 산업과 관련된 주제는 아니고 국가 간의 해외 인력을 파견하는 데 있어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세무 이슈들, 인사적인 이슈들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크게 네 가지의 주제를 다룰 예정인데요. 첫 번째 주제로는 해외 인력 파견의 글로벌 트렌드, 뭐 정책적인 변화라든지, 그리고 최근 이제 그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화두가 되고 있는 리모트 워크 관련된 부분도 다룰 예정이고요.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해외 파견과 글로벌 세무 관리라는 주제로 우리가 이 해외 파견 인력을 해외로 파견을 함에 있어서 이 텍스, 즉 세금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설명, 또 어떻게 이런 세무 관리 정책을 구축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두 번째 주제와도 연관이 있는데요. 급여 지급 구조에 따른 해외 주재원의 인건비 관리라는 주제로서 해외 파견 인력의 급여 인건비를 어느 쪽에서 부담하는지, 또 그거에 따라서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포함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오늘의 마지막 주제로서 코비드 19 이후에 글로벌 모빌리티 세무 이슈에서 두 가지를 뽑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장기 출장자에 대한 관리, 우리가 이제 extended business travel이라는 표현을 하는데요. 이 장기 출장자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부분에 유의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국내 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 국가가 이제 중국이죠. 중국의 경우 유의해야 될 세법 변경 사항 등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이제 해외 인력 파견의 글로벌 트렌드를 좀 살펴보겠는데요. 그 글로벌 비즈니스를 수행하는데 필수적인 해외 인력 파견 형태는 그 비즈니스 니드나 또 탤런트 매니지먼트 또는 글로벌 규제의 변화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주로 그 파견 기간에 따라서 단순히 장기 또는 단기 파견으로 구분되던 파견 형태가 점차 이제 그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고요. 또한 이제 기업의 업종이라든지 어떤 비즈니스 운영 방식이라든지 근무 방식 등에 따라서 새로운 형태의 파견 방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의 업종 측면에서 보면 이 로테이터라는 그 프로그램은 주로 이제 그 에너지나 건설 프로젝트를 주로 하는 회사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파견 방식으로 주로 뭐 한 2주 정도 일을 하고 또 2주 정도는 홈리브를 가는 방식으로 운영을 하는 제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IT 기업들, 글로벌 IT 기업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그 인터내셔널 뉴 하이어 또는 우리가 뭐 이거를 원웨이 트랜스퍼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또 혹은 뭐 퍼머넌트 트랜스퍼라는 이름으로 제도를 사용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형적인 주재원 방식의 파견이 아니라 인력을 그 필요한 국가에서 뽑아서 또 다른 국가의 현지 법인에 직접 채용을 시키는 그런 방식의 운영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비즈니스 운영 방식에 따라서 필요한 또 파견 방식이 있는데요. 최근에는 이제 그 익스텐디드 비즈니스 트래블러가 굉장히 어떤 뉴 노멀 시대에 떠오르는 파견 방식으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우리가 어떤 그 해외에 중요한 프로젝트가 생겼다든지 뭐 어떤 M&A 뭐 이벤트가 생겼다든지 할 때 전형적인 그 어떤 주재원 방식의 파견보다는 좀 더 그 프로젝트 기간 동안에 유연하게 그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장기 출장의 방식을 많이 선택하곤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근무 방식 측면에서 보면은 뭐 이제 리모트 워크가 가장 화두죠. 리모트 워크는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많은 국내 기업들이 이제 활용하고 있는 재택근무도 일종의 리모트 워크의 일종이죠. 근데 이거를 이제 크로스보더로 좀 확장을 해보면 이제 실제로 파견지국으로 물리적으로 이동을 하지 않고 뭐 내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그 파견지국 현지 법인에 일을 한다든지 이런 거를 이제 리모트 워크 방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추세는 어떤 좀 효율성을 좀 추구하면서 이제 전형적인 티피컬한 그 장기 주전 방식에서 좀 벗어나서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전략적인 니즈를 고려해서 좀 플렉서블하게 파견 제도를 운영해 가는 쪽으로 바뀌고 있다. 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작년에 그 에어링크라고 글로벌 그 HR 컨설팅 펌인데요. 모빌리티 아웃룩 서베이를 실시를 했고요. 이거는 이제 주로 이제 글로벌 모빌리티 정책 관련된 서베이였는데요. 그 에어링크 서베이에 따르면 2020년도에는 회사별로 평균적으로 약 5.6개의 파견 정책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굉장히 좀 우리 국내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의외의 좀 결과로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국내 기업들의 경우 대부분 이제 장기 주전 방식이 그 전형적인 파견 방식이고 뭐 숏텀 어사이먼트 폴리시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회사들도 있고 이제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 해외 이제 글로벌 기업들은 상당히 다양한 파견 정책을 보유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요.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그 롱텀 어사이먼트, 그러니까 정기적인 그 해외 주재원 파견 방식이 가장 일반적인 해외 파견 정책이다. 이제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으로는 아까 설명드린 그 인터내셔널 원웨이 트랜스퍼, IT 기업들이 주로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그 원웨이 트랜스퍼 방식과 그다음에 숏텀 어사이먼트를 이제 별도의 폴리시로 운영하고 있는 회사들이 많이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이 원웨이 트랜스퍼 방식을 잠깐 설명드리면 일반적으로 이제 장기 주재원의 경우는 이제 컴펜세이션 패키지가 좀 굉장히 풀 패키지하고 헤비하고 또 가족들에 대한 동반으로 인해 증가되는 비용들도 다 반영이 돼 있죠. 근데 원웨이 트랜스퍼는 그 구글이나 뭐 아마존이나 애플이나 이런 데서 주로 메인 그 파견 정책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헤비한 엑스팻 패키지는 좀 최소화하고 최대한 파견지국 기준으로 컴펜세이션 보상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니멀하게 이제 그 원타임 릴로케이션 베너핏 처음에 이제 이주할 때 드는 뭐 이사 비용 정도를 뭐 캐시나 아니면 실비 변상 방식으로 보전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가장 특이한 부분은 이제 스톡 옵션이나 RSU 같이 장기 인센티브를 대신 제공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좀 일반적인 우리 주재원 패키지랑 좀 많이 다른 그런 방식이죠. 또한 이제 그 잘 아시다시피 이제 코비드 19의 영향으로 이 리모트 워크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그 불가피하게 리모트 워크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아예 정책적으로 리모트 워크를 하나의 새로운 그 근로 방식 또는 파견 방식 새로운 대안으로 좀 만들어 가지고 체계적으로 운영하려는 그런 움직임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이 리모트 워크를 또 이제 이걸 크로스보더 개념으로 하면 버추얼 어사이먼트라는 또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우리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이제 장기 주재원 형태, 롱텀 어사이먼트고 홈베이스드 그 컴펜세이션 패키지죠. 그래서 장기 주재원 형태의 파견 제도를 이제 운영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이 글로벌 기업들은 이제 좀 아주 다양한 파견 정책을 운영을 하고 있다. 이제 이게 그 최근 서베이 결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소개해드릴 부분은 이제 스마트 부부 분석이라는 주제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는 이제 파견을 나눌 때 어떤 기간에 따라서 좀 나누는 단기 파견, 장기 파견 이런 식으로 단순화해서 구분하던 추세에서 최근에는 파견 목적에 따라서 좀 유형을 분류하는 방식으로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부부 분석이라는 거는 2010년대에 주로 이제 미국 기업들 사이에서 유행하던 분석 기법인데요. 비즈니스적인 중요성 그리고 인력 개발의 또 중요성 이 두 가지 척도를 기준으로 해서 적절하게 해외로 인력을 배치하는 그런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비즈니스의 중요성도 매우 높고 또 인력 개발의 중요성도 매우 높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그 파견을 내보내야 될 지역 자체가 우리 회사의 우리 그룹의 비즈니스에 굉장히 중요한 키 로케이션이고
또 우리가 보낼 예정인 그 인력도 아주 상당히 핵심 인력 또는 뭐 우리 기업의 차세대 리더로 키워야 될 인력이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뭐 일반적인 장기 프리미엄 주재원, 그러니까 즉 패키지를 최대한 그 보상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뭐 본인이나 가족에 대한 뭐 패키지, 필요한 패키지를 풀 패키지로 그 보상을 해주고 당연히 이제 세금도 보전을 해주는 그런 접근 방식입니다. 다만 이제 이 그 상대적으로 인력 개발의 중요성은 굉장히 높지만 또 비즈니스 중요성은 그렇게 높지 않은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어떤 뭐 신규 개척 국가라든지 아니면 뭐 아직까지는 그렇게 키 로케이션이 아닌 그런 국가로 파견을 보내야 되는데 파견을 보내는 인력 자체는 굉장히 핵심 인력이다. 이제 이런 경우에는 주로 이제 일반적인 그런 엑스팻 패키지를 기본으로 하되 일부 베너핏은 조금 상대적으로 라이트하게 재구성하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면 자녀 교육비 같은 경우도 이런 장기 프리미엄 주재원에 비해서는 좀 한도를 적용을 해서 조금 그 코스트를 조정을 한다든지 그리고 이제 본국 추정 주거비라는 걸 차감하는 게 있는데요. 우리가 그 전문 용어로는 하우싱 놈 디덕션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게 이제 만약에 파견을 가지 않고 한국에 있었으면 내가 기본적으로 드는 주거비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차감을 해주고 그 대신 현지 생활비를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양쪽에 좀 이제 좀 네트 개념으로 주거비를 지원하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반대로 어떤 그 회사의 핵심 인력 해외에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지역 자체가 우리가 그 장기적인 비즈니스를 하는 그 지역은 아닌데 어떤 중요한 프로젝트를 수임을 했다든지 뭐 건설 프로젝트를 수임했다든지 아니면 이제 M&A 뭐 프로젝트가 생겼다든지 이제 이런 경우에 비즈니스의 중요성은 이제 매우 높죠. 그래서 매우 높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력을 보낼 때도 인력 개발이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스킬드 퍼슨을 보내야 되는 거죠. 실질적으로 그 프로젝트를 맡아서 능숙하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보유한 사람들을 파견을 보내야 되는 경우. 이제 우리가 이런 경우를 이제 프로젝트 지원형이라는 말로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경우는 주로 이제 그 기간도 좀 짧고 하다 보니까 또 주재원 패키지랑은 좀 다른 방식으로 보상 패키지를 꾸려서 본국 기준의 급여에 이제 일부 필요한 현금 수당을 캐시 얼라운스를 줘가지고 이제 그걸로 거기서 필요한 기간 동안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활용하는 그런 또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스마트 무브 분석의 경우는 좀 그 과거의 그 기간에 따른 파견 유형에서 좀 벗어나서 우리 좀 비즈니스 니즈에 따라서 좀 더 우리가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해외 파견 뭐 비용이라든지 어떤 방식을 좀 다변화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주제가 이제 바로 이제 리모트 워크입니다. 리모트 워크. 이제 대부분 많은 기업들이 아직도 이제 재택근무를 많이 하시는 경우도 있고, 이 리모트 워크의 개념은 굉장히 포괄적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형적인 근로 장소에서 벗어나서 뭐 집에서 근무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근무를 하는 걸 포괄적으로 다 리모트 워크 개념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국내에 한정한 건 아니고요. 이 리모트 워크 개념을 우리가 크로스보더 개념으로 확장을 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파견지국 비즈니스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본국 또는 제3의 장소에서 수행하게끔 하는 방식입니다. 이 코로나 이제 코비드 19 초기에는 주로 이제 본국으로 휴가를 왔다거나 아니면 제3국으로 출장을 갔다가 예기치 않게 내가 파견지국으로 못 돌아가게 되는 어떤 이미그레이션 이슈로 인해서 발이 묶이는 케이스에 이 리모트 워크 개념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어쩔 수 없이 그 묶인 장소에서 파견지국의 현지 법인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고 그 기간이 좀 길어지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그 발생한 개념인데 지금은 이제 기업들이 이를 하나의 어떤 버추얼 어사이먼트 제도로 좀 더 구체화하고 체계화해서 활용하려는 노력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모트 워크의 가장 큰 장점은 파견지국으로의 물리적인 이동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인건비가 대폭 절감이 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물리적인 파견을 하게 되면 현지에서 이제 집도 대줘야 되고요. 주거비도 이제 그 지급을 해야 되고 또 이제 자녀들 데리고 가면은 또 외국인 학교 보내면 엄청나거든요. 코스트가 이제 그런 비용도 대줘야 되고 또 이제 인터내셔널 인슈런스 프리미엄도
기존의 국내 건강보험료에 비해서 훨씬 비싸죠. 이제 그런 보험료도 커버를 해줘야 되고, 또 이제 가재도구 또 가져가시는 분들은 이제 이주비 또 들어갈 거고, 여러 가지 그런 불가피한 비용들이 증가를 하는데, 이 리모트 워크를 활용을 하게 되면 사실 이런 비용들이 줄어들 수 있겠죠. 네, 발생을 하지 않을 수도 있고 뭐 줄어들 수도 있는. 그래서 이런 그 인건비 측면에서 대폭적인 절감이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리모트 워크를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분야에서 우리가 사전에 면밀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들이 생깁니다. 이제 첫 번째가 이제 세금. 자, 내가 거주는 한국에서 하는데 급여는 중국에 있는 현지 법인으로 받아요. 그러면 세금을 어디서 내야 되나요? 만약에 양쪽 국가에서 다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중과세 이슈가 생기겠죠. 그러면 이 이중과세를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될지에 대한 검토가 당연히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근로계약 이슈. 내가 한국에 거주를 하지만 중국에 있는 그 법인을 위해서 일을 한다. 그럼 중국 법인하고 근로계약을 맺어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이제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나는 지금 한국에서 일을 하고 본사의 사무실에 출근을 하는데 그럼 중국의 법인과 근로계약이 맺어져 있어요. 그러면 나에 대한 인사평가는 어디서 해야 되나? 또 나에 대한 인건비는 어디서 부담을 해야 되는 또 이슈가 생길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이슈가 또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중요한 부분이 IT하고 보안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리모트된 상태에서 그 다른 나라에 있는 회사의 시스템에 접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원활하게 접속이 될 수 있는, 액세스가 될 수 있는지, 또 다른 어떤 크로스보드로 인한 보안 이슈는 없는지, 이런 것들도 사전에 면밀히 검토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 글로벌 리모트 워크의 경우는 우리가 분명히 고려를 해볼 필요가 있는 그런 대안인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첫 번째로 전제돼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리모트 워크를 모든 파견 형태로 대체할 수 있느냐. 즉 사람이 직접적으로 대면을 하면서 반드시 일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또 리모트 워크가 가능한 직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런 직무 자체가 리모트 워크로 대체가 가능한 직무인지를 먼저 어세스먼트를 해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 리모트 워크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HR이나 세무나 재무나 IT나 이런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사전적으로 검토해서 사후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다음 주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오늘 강의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또 이제 국내 기업의 그 글로벌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회사 담당자분들이 또 가장 저에게 많이 질문하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바로 이제 세금이죠. 이제 세금이 이제 개인에 대한 세금 이슈가 물론 가장 메인이겠고요. 그다음에 사회보장세도 이슈가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법인에 대한 세금, 법인세도 이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금 보전 정책이란 게 뭐냐? 이제 세금 보전 정책이란 말을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고요. 또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내가 한국에서 근무를 하다가 예를 들어서 뭐 베트남으로 파견을 가게 됐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파견을 가게 되니까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파견에 필요한 근무에 필요한 여러 가지 부가적인 비용들이 발생을 하겠죠. 부가적인 뭐 베너핏일 수도 있고 말씀드린 뭐 자녀 학자금, 또 현지에서 하우징 얼라원스, 뭐 차량 제공하는 것들, 그 다음에 뭐 이제 물가 차이로 인해서 뭐 받는 그 코스트 오브 리빙 얼라운스라고 생활비 보조해 주는 것들, 이제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가적인 비용들이 증가하는데 문제는 이런 부가적인 비용들도 그 나라 세법에 따라서 이게 근로소득으로 간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내가 한국에서 일할 때는 근로소득에 해당되는 금액이 뭐 예를 들어서 1년에 한 1억 정도였다. 근데 이제 베트남으로 파견을 가게 되면 그 금액이 보통 2배에서 3배 정도 이렇게 늘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2억, 3억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소득이 늘어남으로써 이제 발생할 수 있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소득이 늘어나면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늘어나죠. 네, 세금이 늘어나는데 세금이 더 많이 늘어나죠. 왜 세금이 더 많이 늘어나느냐? 우리가 대부분의 국가들이 누진세율이라는 거를 사용을 하죠. 그러니까 급여가 높을수록 적용되는 세율도 같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뭐 쉽게 생각해서 내가 뭐 1억에서 3억으로 갔을 때 우리가 플랫 텍스를 적용하면은
이제 20%다. 20% 개념으로 가면은 그냥 2억에 대해서 20%가 증가하는 건데 그렇지가 않죠. 3억으로 되면 3억에 해당되는 세율 구간이 더 늘어나니까 세금 자체가 훨씬 늘어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세금의 부담이 생기게 되는 부분이고요. 파견으로 인한 어떤 소득의 증가. 또 하나는 국가 간의 세율 차이죠. 내가 똑같은 1억을 받았는데 한국에서는 세금 2천만 원 냈어요. 연말정산해서 뭐 공제하고 하면은 대략 한 1년에 2천만 원 세금을 냈어요. 근데 똑같은 1억이 베트남 가면은 세금이 3천만 원, 4천만 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는 이 두 가지 요소들이 그 복합적으로 적용을 해가지고 이 세금 비용 자체가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하게 되죠. 그럼 이제 주재원 입장에서는 부수적인 베너핏은 내가 굉장히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세금을 떼고 나니까 오히려 실수령액이 줄었어요. 예. 근데 그렇게 되면 누구도 해외 파견을 가려하지 않겠죠. 그래서 나온 개념이 바로 이 세금 보전 정책입니다. 증가되는 세금을 회사에서 어떻게 합리적인 기준으로 보존을 해주느냐 그 정책을 수립하는 게 바로 이 세금 보존 정책 수립입니다.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이런 강의를 하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극단적으로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로 많이 드는 케이스가 이제 자녀학자금. 이게 사실 외국인 학교 보내는 게 주재원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굉장한 좀 베너핏으로 생각을 하시잖아요. 자제분들 그 같이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외국인 학교 보내서 영어도 좀 배우고 좋은 기회죠. 예. 근데 이제 외국인 학교 같은 경우는 굉장히 비싸죠. 학비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뭐 베트남이나 중국이나 이런 데도 외국인 학교가 상당히 많은데 뭐 한 사람당 수천만 원. 그러니까 뭐 자녀가 세 명이 뭐 1억이 넘는 경우도 제가 봤는데 굉장히 큽니다. 근데 그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녀 학자금을 지급하는 것 자체가 급여를 주는 거랑 똑같이 과세 소득으로 잡히게 되면 그 자녀 학자금에 대한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붙죠. 예.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제 예를 드는 케이스가 자녀 학자금을 8천만 원 이번 달에 받았더니 자녀 학자금을 회사에서 보전해 주니까 좋다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급여 명세서를 받아보니까 급여가 하나도 없어요. 왜? 자녀 학자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다 나가서. 네. 그러면 이게 사실 실질적으로 학자금을 지원해 준다는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거죠. 예, 자녀 학자금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붙는 세금을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결국 이런 것들이 증가되는 세금을 회사에서 보전을 해줘야 되는 게 필요할 것이고, 어떻게 보존해야 될지는 그건 이제 어떤 그 인사적인 측면이니까 합리적으로 주재원과 회사 간에 서로 동의할 수 있는 수준으로 조정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런 세금 보존 정책이 수립되지 않았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느냐. 예측하지 못한 비용 발생으로 인해 아까 자녀학자금 사례 같이 이제 그런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내가 이번 달 받는 급여가 없어지니까 학비 내니까 세금 때문에 그러면 또 캐시 얼라운스를 해줘야겠죠. 근데 그 캐시 얼라운스는 처음에 당초에 버짓이 없었던 거예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비용이죠. 그래서 이런 좀 이슈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합리적인 예산 선정을 해서 해외 주재원이 불만이 출현할 수가 있겠죠. 이게 내가 주재원을 왔는데 따져보니까 이게 너무 급여가 실수령액이 줄어드는 것 같다. 이 현지 세율을 고려하지 못한 그런 수당 정책으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형평성 이슈. 세율이 높은 국가로 파견이 간 사람은 나랑 같은 직급인데, 그리고 월급도 똑같이 받았는데 세율이 높은 국가로 간 사람이랑 세율이 아주 낮은 국가로 저세율 국가, 뭐 싱가포르나 홍콩 이런 데로 간 사람들하고 실수령액이 달라지는 경우, 이제 이런 것도 세금 보전 정책이 없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는 좀 예시를 좀 한번 들어봐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본 건데요. 과연 그러면 회사에서 어느 정도 세금 보전을 해줘야 되냐 많이 궁금하시겠죠. 이건 어쨌든 해외 파견으로서 인해서 추가적으로 드는 회사 비용이기 때문에 이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좀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요. 이게 이제 실제 이제 사례를 가지고 그 시뮬레이션을 해본 겁니다. 이제 베트남으로 파견을 가신 두 케이스인데, 이제 한 분은 이제 자녀학 자금이 없는 케이스고요. 한 분은 자녀학 자금이 있는 케이스입니다. 이제 그 차이를 자녀학 자금으로 둔 거는 이제 자녀학 자금이 아무래도 그 외국인 학교라는 특성을 고려할 때 그 포션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이가 나는지 좀 비교를 해보기 위해서 했고요. 자녀학 자금이 있는 케이스로 한번 분석을 해봤더니, 네, 일단 기본 전제는 이제 세금 보전 정책을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세금 보전 정책은 이제 텍스 이퀄라이제이션, 이제 본국에서 내가 근무를 했으면 받았을 실수령액만큼 보전을 해주고 추가되는 세금은 회사가 부담을 해준다라는 텍스 이퀄라이제이션 정책을
지금 적용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A 차장님 같은 경우는 이제 학자금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세금 보전액이 좀 더 커졌는데요. 전체 인건비에서 17%, 굉장히 큰 금액이죠. 네, 그래서 이런 게 예산에 반영이 안 돼 있으면 나중에 이제 추가적인 비용으로 또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B 부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녀 학자금이 없는 케이스인데 이런 경우에는 한 11% 정도 나왔습니다. 물론 이게 특정한 예시이기 때문에 이 퍼센테이지가 절대적인 퍼센테이지는 아니고 회사의 어떤 그 세금 보전 정책을 어떻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비율은 많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일반적인 세금 보전 정책이라고 판단을 했고 이 경우에는 대략 이제 10%에서 20% 사이 최소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금액이고 이 세금 부분은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선제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 인건비 관리를 할 때 관리를 해야 된다.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들쑥날쑥한 비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요거는 이제 앞에 그거를 이제 그래프로 좀 더 도표로 좀 보기 쉽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A 차장님의 경우인데요. 이제 이분은 파견을 가니까 어떻게 됐냐? 이제 한국에서 원래 받던 급여의 비중이 전체 인건비에서 40%니까 실질적으로 내가 파견을 가게 되니까 내가 여기서 받는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부가적인 비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2배가 넘는 거예요, 인건비가. 이 한 명 파견을 보내는데 기존에 한국에서 줬던 급여의 2배 이상의 비용이 발생을 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거를 또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파견으로 인한 회사 비용 부담금 중에 그 파견 수당, 자녀 학자금, 세금 보존액 이게 이제 세 가지가 가장 큰 금액이다라고 봤을 때는 이제 세금 보존액이 17%나 되는 전체 인건비에서 그러니까 전체 인건비가 2억이다라고 하면 회사는 한 3,500만 원 정도는 세금 보존액으로 편성을 해두셔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두 가지죠. 17%가 안 된다. 우리 회사는 해보니까 17%가 안 되는데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뭔가 시뮬레이션이 잘못됐던가 아니면은 세금을 적게 내고 있는 거죠. 네, 그 나라의 세법에 맞지 않게 소득을 과소신고해서 현지 세금을 적게 내고 있는 그런 걸 한번 의심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퍼센테이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적인 퍼센테이지는 아닙니다. 10%에서 20%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세금 보존액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이게 부담이 너무 크다. 사람을 한 명 보내는데 이렇게 17%나 세금 보존액으로 우리가 투자를 해야 되냐, 회사에서.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세금 보존 정책을 수립하실 때 중요한 부분은 절세를 할 수 있는 포인트가 뭔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컴펜세이션 패키지를 그냥 무조건 캐시로 주는 경우가 있을 거고요. 일부 항목들은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의 예를 들으면은 자녀 학자금이나 또는 하우싱 같은 경우에 실비 변상적인 방법으로 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회사에서 아예 렌트비를 직접 내준다든지 아니면은 본인이 렌트비를 내지만 영수증을 받아서 똑같은 금액을 리임버스 받는다든지 우리가 뭐 버짓에 따라 뭐 한 달에 얼마씩 그 캐시어런스로 주는 게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이게 현지에서 과세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세금 보존액이 크게 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컴펜세이션 패키지를 구성을 할 때부터 파견지국의 세법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냥 무시하고 막 그냥 편하게 캐시로 주자 이렇게 되면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 그만큼 없어지게 되는 거고 세금 보존액도 그만큼 커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컴플라이언스의 중요성인데요. 2015년도 제가 기억하기로 2015년도 아마 16년도 그때쯤 이제 중국에서 대대적으로 이 외국인들에 대한 개인소득세 세무조사가 아주 심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 주재원들이 현지에서 세금을 낼 때 뭐 내가 한국에서 받는 급여 같은 경우는 신고 안 해도 뭐 중국 과세당국에서 뭐 알겠어? 뭐 한국에서 내가 받는 건데 하고 이제 뭐 급여를 좀 축소해서 신고하고 이제 이런 케이스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많이 세금이 추징이 되었어요. 어떻게 추징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제 중국의 경우는 사실은 이제 내가 세금을 줄여서 내야지라는 생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 과세관청이 데이터베이스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뭐 그 IT 기업의 뭐 부장님 정도 된다라고 하면 그럼 이 사람들은 보통 한 이 정도 소득은 받아라고 데이터베이스가 있고 거기에 현저하게 미달되는 그 소득을 신고하게 되면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돼 있다.
근데 중국에 이어서 이제 그 비슷한 그 트렌드를 가진 국가가 이제 바로 베트남이에요. 그래서 베트남은 2018년, 그다음에 2019년도에 아주 또 베트남은 특이하게도 한국 주재원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가 있었죠. 아마 실제로 그런 걸 경험해 보신 기업들도 많이 있었을 거고요. 그래서 베트남도 이제는 좀 많이 데이터베이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세금을 축소해서 내긴 어렵고 그 나라의 법에 따라서 적법하게 세금을 내지 않으면 뭐 또 큰 거액의 페널티를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좀 위험이 커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공교롭게도 중국하고 베트남은 우리 기업들이 가장 많이 진출한 국가 1위, 2위입니다. 그죠? 예, 미국이 3위고 뭐 이게 2018년 기준인데 2020년에는 뭐 코비드 때문에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굉장히 키 컨트리인 경우에는 이제는 이 굉장히 텍스 컴플라이언스가 중요한 이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기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르라라는 말을 쓴 거는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거는 이제 부단 세금만이 아니에요. 문화적인 측면도 마찬가지인데 해외로 파견을 갔으면 이제 그 나라의 문화나 법을 존중해야 되죠. 그래서 해외 파견지국의 법률을 우리의 상식으로 판단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 왜? 한국에서는 이렇지 않은데, 아니, 한국에서는 이런 게 왜 세금 안 내잖아. 근데 왜 이런 걸 왜 여기서까지 내가 세금을 내야 돼?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나라에서 그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 나라에서 거주를 하려면. 그러니까 세법도 가장 좀 대표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인도에 파견을 가시면 블랙머니 액트라는 게 있어요. 근데 블랙머니 액트가 뭐냐? 인도에 뭐 이제 3년 이상 장기 거주를 하게 되면 그 외국인이라도 본국에 있는 부동산, 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금융계좌 이런 거를 다 신고해야 돼요. 인도에. 그냥 신고해야 돼요. 소득 신고가 아니라 보유 현황을 신고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말씀드리면 그 인도에 있는 그 주재원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왜? 이걸 왜? 인도에서 내가 여기 소득이 발생하는 것도 아닌데 왜가 아니죠. 그냥 인도 법은 그런 거예요. 예, 그러면 그냥 거기 따라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만약에 따르지 않고 에이씨, 그거 뭐 이거 뭐 신고 안 한다고 무슨 일 있겠어라고 하셨다가 굉장히 큰 페널티를 받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최악의 경우는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는 예,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고요. 그 나라의 컴플라이언스를 준수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이제 글로벌 컴플라이언스 중요성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아마 페트카라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다음에 CRS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이제 페트카는 이제 한국과 미국 간의 체결한 금융정보 자동 교환 협정을 말하고요. CRS는 이제 한국과 기타 국가들 간에 협정한 유사한 제도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상대 국가의 과세관청이 각각 자기네들 나라에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그 상대국 거주자의 계좌 정보를 받아서 교환하는 거, 자동으로 교환하는 거, 1년에 한 번씩.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인도의 뭐 블랙머니 액트 제가 예를 들었는데 이제 그런 경우에 내가 금융계좌를 신고 안 한다 그래도 인도 과세관청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한국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보내니까. 예. 협정이 맺어져 있어요. 인도의 경우는 뭐 제가 맺어져 있는지 좀 확인해 봐야겠지만 뭐 예를 들면 이제 그렇다는 거죠.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게 실질적으로 내가 어떻게 알겠어라고 했던 정보가 이미 그 나라 과세관청에 정보가 들어가 있는 그런 케이스가 많습니다. 한국의 경우도 해외금융계좌 제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외국인들, 한국에서 그 일하는 외국인들도 5년 이상 체류를 하면 본국에 가지고 있는 해외금융계좌가 5억을 초과하면 한국 국세청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 정보를 한국 국세청이 다 가지고 있어요. 왜? 네, 페트카 그 협정 때문에. 신고를 안 하면 바로 걸리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좀 더 이런 트랜스페어런트한 리포팅이 굉장히 중요해졌다. 또 이런 거를 준수를 하지 않으면 그 리스크, 노출될 리스크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커졌다. 과거에 비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조세 조약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국가 간의 조세 조약을 맺은 경우에는 조세 조약을 보시면은 조세 조약에 따른 정보 교환 조항이 대부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국 과세관청에서 한국 과세관청에 급여 자료나 이런 걸 요청을 하면 제출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2018년도, 19년도 베트남에서 한국 주재원들 대상으로 그 세무조사를 했을 때 이제 한국 주재원들이 보통 이제 이런 케이스가 많았어요. 베트남에서 근무하면서 베트남에서 받는 급여는 베트남 현지 당국에 신고를 하는데 그건 어쩔 수 없으니까 노출이 되니까 이제 한국 본사에서 받는 급여는 신고를 안 한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베트남 과세관청에서 그걸 알고 그 자료를 달라고 한 거죠. 우리는 니네 국세청에다 이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니네 국세청에다가 당신의 연말정산 자료가 분명히 있을 테니까 요청할 수 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디클레어를 안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뭐 심지어는 이제 그 베트남 과세당국에서 한국의 홈택스라는 시스템까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홈택스에 들어가서 보여달라 이제 이런 식으로 요청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글로벌 컴플라이언스는 더 이상 우리가 뭐 어떤 세금을 좀 어떻게 하면 좀 덜 낼까 이런 거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고요. 이제 컴플라이언스를 최대한 스틱트하게 준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 이제 급여 지급 구조에 따른 해외 주재원 인건비 관리인데요. 뭐 두 번째 주제와도 좀 연관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 해외 파견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첫 번째로는 이제 센트럴라이즈 모델은 이제 그 지급처가 어디인지를 불문하고 전체적인 인건비 지급 현황을 본사에서 관리를 하는 거죠. 네, 본사에서 다 그러니까 주재원 한 명에 대해서 나가는 급여 항목들이 뭐가 있고 또 본사의 기준에 따라서 적절하게 집행이 되고 있는지를 다 모니터링하는 그런 방식이 센트럴라이즈 모델이고요. 디센트럴라이즈 모델은 뭐 우리가 지급하는 걸 우리가 관리하지만 현지법인에서 지급하는 건 뭐 우리는 별도로 관리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각각의 그 급여 지급본에서 관리하는 모델입니다. 두 가지 방식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게 뭐 과거에는 사실 이게 가장 큰 핫 이슈였는데 해외 파견 인력의 인건비를 누가 부담하느냐? 네. 본사에서 부담해야 하는 게 맞느냐? 아니면 주재원들은 현지 법인을 위해서 일하니까 현지 법인이 전액 100% 부담하는 게 맞느냐? 이 이슈가 항상 있었죠. 이 이슈가 크게 대두된 거는 이제 한 10여 년 전인데 이제 국내 기업을 그 세무조사를 하다가 이제 주재원들의 인건비가 일부 나간 것들이 있죠. 이제 회사에서는 당연히 비용 처리를 했을 거고. 근데 이제 세무조사 때 그 비용을 다 법인세법상 송금 부인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왜 부인을 했냐 이거를 주재원들이 아직 소속이 우리 회사인데. 근데 논리는 비록 고용관계는 본사와 유지를 하고 있지만 파견 기간 동안은 전적으로 현지 법인을 위해서 일하는 거기 때문에 본사에서 그 기간 동안에 인건비를 대준 거는 업무 무관 비용이다. 이런 논리로 다 부인을 했었죠. 아마 그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뭐 요즘도 이제 이 이슈가 있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우리 뭐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들은 이미 그 과거에 이런 이슈들을 감안해가지고 파견 인력들의 인건비는 전부 파견지국에서 부담하는 방식으로 대부분 바꿨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뭐 급여가 지급되는 부분은 없고요. 그래서 국내에서 만약에 급여가 지급된다 하더라도 그 비용을 나중에 현지 법인으로 위치하지하는 방식으로 해서 본사에서는 이제 비용을 하지 않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재원 수가 많다 보면 사실 그 법인세 에펙트도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용 기간이 많이 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하지만 아직도 이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은 이게 뭐 본사에서 급여를 뭐 100%는 아니더라도 뭐 한 50%, 30% 이런 식으로 부담하는 경우가 많고요. 또 제가 좀 경험해본 바로는 아직까지 기본급이나 보너스는 뭐 본사에서 주고 그 다음에 이제 파견으로 인한 수당 같은 거는 현지 법인으로 나가고 이제 이런 케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법인세 이슈를 차지하고 그런 방식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해외 파견지국에서 자기네들이 지급하는 부분만 소득세 신고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베트남 사례를 들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본사에서 지급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신고를 안 하다 보니까 이제 과소신고에 대한 리스크가 계속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이제 합산을 해서 신고하는 방법도 국가마다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또 그런 좀 단점이 있습니다. 네. 다만 이제 장점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주재원분들이 보통 파견을 나가 있어도 국내에서 쓸 돈이 필요하신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 부모님 뭐 용돈도 좀 드려야 되고 또 집 관리도 좀 해야 되고 또 뭐 보험료도 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일부 급여를 내가 원화 계좌로 가지고 있으면 이제 그거를 쓰면 이제 외환 이슈가 없어지는 거죠. 환율 이슈. 그렇지 않고 이제 현지에서 100% 외화로 받으면 그걸 다시 한국으로 송금해야 되니까 거기서 또 이제 환차손이 발생을 할 수 있고 또 환율이 이제 뭐 플럭셰이션에 따라서 손해를 볼 수 있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 물어보면 왜 이걸 인건비 이관을 안 하세요라고 물어보면은 이제 가장 크게 말하는 게 그런 그 주주원들이 원해서 일부 원화 구조로 받고 싶어서 그렇습니다라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사회보장세 때문에 근데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뭐 상관이 없죠. 건강보험료를 유지하고 싶은데 한국에서 급여가 안 나오면 건강보험이 이제 지역가입에서 그 중지가 돼버리니까 불편하다. 그래서 건강보험 때문에 이제 급여를 한국에서 일부 조금은 남겨둬야 된다라고 하는 회사들도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제 이슈는 우리는 진짜 풀리 이관을 하고 싶은데 현지 법인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서 이 비용을 다 부담하기엔
너무 어렵다. 그래서 좀 재정이 정상화될 때까지는 본사에서 어느 정도 세부상의 불이익이 있더라도 부담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어느 것이 최상의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기 쉽진 않지만 전체적인 트렌드는 이제 그 급여를 가급적이면 이제 파견지국에서 다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급여 관리도 이제 본사에서 관리하는 거죠. 본사에서 센트럴라이즈로 관리하는 부분.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좀 이상적인 아이디어란 관리 방식이다. 이제 저희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외국 기업 같은 경우에는 본사에서 이제 그 현지 법인에서 인건 주저원에 대한 인건비를 제대로 집행하고 있는지를 그 모니터링하기 위해서 이제 글로벌 그 급여 컬렉션 또는 뭐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죠? 그런 그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실제로 이제 호스트에서 이제 급여를 지급하면 이제 그 시스템에 입력을 하는 거죠. 네, 뭐 이번 달에 뭐가 나갔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본사에서 그 시스템에 들어가서 이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이제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제도를 운영하는 회사들도 있고요. 국내 회사들도 제가 굉장히 놀랐는데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있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이게 정답은 없지만 이제 우리 회사 실적에 맞게 가장 그래도 우리가 컴플라이언스 측면에서도 리스크가 없도록 해야 될 것이고요. 또 주주원의 편의도 고려를 해야 되죠. 단순히 뭐 텍스 이슈만 가지고 판단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트렌드는 전체적으로 그 본사에서 이런 걸 모니터링 하되 지급은 이제 호스트에서 하는 쪽으로 그렇게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관부서의 역할 및 책임. 이 부분도 굉장히 재밌는 이슈인데요. 제가 이제 국내 기업 담당자분들을 만나 보면은 이 주주원들 인건비 세금 관련된 부분을 누가 담당하는지. 그러니까 보통 이제 주주원 규모가 많은 회사들은 이제 대부분이 다 HR에서 주관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텍스나 파이낸스 조언을 받고 뭐 회계 처리 같은 거 파이낸스 도움이 필요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주주원 세금 보전이나 이제 이런 것들은 텍스 쪽에 지원이 또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유기적으로 좀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서로 좀 상호 보완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회사에서 이제 첫 해외 파견이 발생했어요. 이렇게 되면 가장 먼저 물어보시는 게 어디서 이걸 주관을 해야 되냐고 물어보세요. 이게 텍스인가요? 파이낸스인가요? HR인가요? 아니면은 해외 사업부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정답은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HR에서 주관을 하시되 이제 파이낸스나 텍스 또는 해외 사업본부의 지원을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외국의 경우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하고는 사실 우리의 경우에는 이런 주전을 담당하는 또는 해외 인력 파견을 담당하는 별도의 부서가 있지는 않아요. 있지는 않지만 외국의 케이스는 MNC들은 별도의 부서가 대부분 다 있습니다. 물론 이제 파견 규모가 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별도로 부서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관리하는 게 효율적이다 이런 판단에서도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 이 글로벌 모빌리티라는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HR 부서의 산하로 있기도 하고요. 아예 독립돼서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뭐 리지널별로는 미주 담당, 뭐 유럽 담당, 또 에이펙 담당 이런 식으로 또 담당자를 나누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펑셔널 측면에서는 이제 컴펜세이션 담당하시는 분, 이제 주저원들 패키지가 일반 직원들하고 다르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구성하는 그런 급여 전문가들이 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펄리시나 플랜, 컴플라이언스 아까 말씀대로 뭐 세금 보전 정책이라든지 주재원 운영 정책이라든지 파견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수립하고 또 그 디벨롭하는 그런 또 전문 인력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컴플라이언스, 텍스 컴플라이언스, 개인 세금 신고 관련된 부분을 또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릴로케이션은 이제 실제로 사람을 보내는 데 필요한 것들이죠. 대표적인 게 이미그레이션, 이제 비자 받는 거, 비자 신청하는 업무들, 그다음에 무빙하는 거. 근데 릴로케이션은 아마 대부분 외주를 많이 주기 때문에 사실 릴로케이션 담당자가 별도로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별도의 부서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보다 좀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책임 관계도 사실은 이게 네가 해야 되냐 내가 해야 되냐 이슈가 아니라 아예 모빌리티 팀에서 하니까 이제 그런 좀 핑퐁 게임도 좀 없어지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기업들도 이 파견 인력 규모가 좀 커지고 이게 좀 HR에서 내가 HR 일도 하면서 또 주재원 일도 하려면 너무 힘들다 이제 이런 상황이면 해외 사례를 좀 벤치마킹 해가지고 별도의 모빌리티 부서를 하나 수입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뭐 미래는 아마 우리 기업도 이렇게 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전체적인 트렌드가
결국은 다 해외 유럽이나 미국 회사들의 어떤 방식을 따라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어느덧 오늘의 이제 마지막 주제로 넘어왔네요. 그래서 코비드 19 이후에 글로벌 모빌리티 세부 이슈에 대해서 두 가지를 좀 실렉션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뭘 할까 하다가 첫 번째가 이제 그 장기 해외 출장자 관리, 그리고 extended business trip이라는 말을 쓰는데, business traveler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 장기 해외 출장자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것 같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대표적으로 꽉 막힌 게 뭐죠? 주재원 파견인가요? 아니죠. 주재원들은 실질적으로 파견을 장기로 보내는 사람들은 뭐 코로나가 있어도 보내야 되죠. 예, 격리를 하더라도 필요하니까. 근데 이제 해외 출장은 거의 없죠, 지금. 네. 단기적으로 출장을 가는데 14일 격리하고 어떤 국가는 21일 격리하는 국가도 있는데 이제 그렇게 돼버리면 사실 비즈니스 트래블을 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가장 꽉 막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코비드가 아마 이게 좀 완화가 되고 이제 하늘길이 뚫리면 제가 봤을 때 장기 해외 출장 또는 해외 출장이 굉장히 많을 거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이슈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그 코로나로 인해서 각국의 과세 당국들이 좀 텍스 릴리프를 많이 줬어요. 그래서 뭐 어쩔 수 없이 묶여가지고 뭐 장기적으로 체류하는 사람들은 세금 부과하지 말자 이제 이런 국가들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마 세수에 좀 문제가 있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이게 뚫리게 되면 보다 이제 이거를 관심 있게 볼 겁니다. 그래서 장기 해외 출장자들 중에서도 파견지국에서 어떤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되는 상황이 있으면은 또 그런 거에 대한 조사나 관리가 굉장히 스트릭트하게 진행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 해외 출장자 관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이게 지금 글로벌리 이 익스텐디드 비즈니스 트립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전통적인 그 우리 그 롱텀 어사이먼트 방식 자체가 코스트가 많이 들고 또 효율성 문제가 많이 제기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최근에 가장 화두화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뉴노멀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해외 인력 파견의 뉴노멀입니다. 장기 해외 출장자. 그래서 이게 아주 진짜 필요한 일에 있을 때 나가서 이제 해결을 해주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장기 해외 출장 방식을 시스템을 많이 구축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직 국내 기업들은 모르겠습니다. 아직 이런 거를 시스템화하는 기업들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해외 기업들은 굉장히 치밀하게 지금 이걸 하나의 어떤 파견 방식으로 운영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 해외 출장 방식에 대해서 첫 번째로 고려해야 될 거는 이제 비자죠. 네, 비자. 이게 그 어떤 비자를 써야 될지. 한국의 경우 예를 들어보면 한국의 경우도 과거에는 우리가 비자 면제 국가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이제 그런 국가들은 뭐 출장이나 이런 거 올 때 비자가 필요 없었어요. 3개월까지는 그 와가지고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바뀌었죠. 그래서 C4라는 비자를 받아야 되는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아예 이제 그 출장자 자체가 별로 뭐 없기 때문에 특별한 이슈는 없었지만 그 당시에 이제 C4 비자를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긴급하게 비자를 받아야 되는 상황들이 생겼죠. 그래서 코비드 19 이후에도 이게 좀 많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출입국을 좀 엄격하게 통제하려는 그런 트렌드가 당분간은 지속될 것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경우에 혹시 과거에 비해서 바뀐 부분 없는지 이미그레이션 제도에 대해서 이런 걸 반드시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또 지금 만약에 불가피하게 출장을 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그 국가가 뭐 자가격리 대상 국가인지 또 들어갈 수 있는지 아니면 뭐 내가 코비드 백신을 맞았으면 자가격리가 면제될 수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로는 이제 출장 기간에 따른 보상 설계 및 세금 보정 정책급인데요. 자, 익스텐디드 비즈니스 트립이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기간이 우리가 일반적인 출장보다 긴 케이스를 말하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뭐 이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뭐 거의 매월 가요, 출장을. 그래서 내가 저 나라에도 비즈니스를 모니터링 해야 돼요. 관리 감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한국에서도 일하면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주로 이제 뭐 임원급들, 그죠? 임원급들이라든지 이제 이런 경우에 많이 발생하는 케이스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한국만 맡은 게 아니라 뭐 노스 아시아를 맡았다. 그러면 여기뿐만이 아니라 해외 그 여러 국가들을 가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그 출장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세 조약에 보면은 이제 183일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 숫자인데요. 이 183일을 넘느냐, 치료일이 아니면 안 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에서 세금이 과세가 될 수가 있고 세금이 면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183일 기준도 국가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국가는 1월에서 12월 31일 기준으로 183일을 체류했는지를 보고요. 어떤 국가들은 any 12months라고 해서 어떻게든 12개월을 잘라서 그 기간 동안에 183일이 넘으면 과세가 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한 조세 조약이 또 있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183일은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만약에 조세 조약이 체결되지 않은 국가로 내가 출장을 간다. 뭐 예를 들어 타이완이다. 대만 같은 경우는 한국과 조세 조약이 체결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현지 세법 기준에 따라서 과세가 돼요. 소득세가. 네. 그러면 뭐 예를 들어 대만이 뭐 60일, 90일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면은 60일, 90일만 체류를 해도 현지에서 세금을 내야 돼요. 네. 세금을 내야 됩니다. 한국에서 급여를 받더라도 그 60일, 90일에 상응하는 급여에 대해서는 현지에서 세금을 내야 됩니다. 네.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일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이중적으로 세금을 내야 되면 한국에서도 내가 세금을 떼는데 또 추가적으로 해외에서 세금을 떼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또 이제 그 이슈가 나오는 거죠. 그럼 회사에서 이런 걸 좀 나한테 피해가 없게 보존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럼 이제 익스텐디드 비즈니스 트립 대상자, 비즈니스 트래블 대상자에 대해서 어떠한 방식으로 세금 보존 정책을 가져갈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겠죠. 네, 출장 기간에 따라서 또 보상도 달라질 수가 있죠. 우리가 일반적인 출장 기준에 따라서 뭐 퍼디엠을 지급한다든지 뭐 이제 이런 걸로 커버가 될 수 있는 정도의 출장이냐. 실질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게 중요한 프로젝트가 생겨서 내가 한 달짜리 출장을 갔다가 결국은 뭐 6개월 체류를 해야 되는 경우로 바뀌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일반적인 퍼디엠 규정으로 가능한지 아니면 아예 레지던스를 제공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또 이슈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 설계 및 세금 보전 정책 고려도 굉장히 중요한 그 고려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컴플라이언스 아까 말씀드린 컴플라이언스인데 조금 어려운 이슈이긴 한데 이게 아까 183일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183일이 진짜 중요한 게 내가 만약에 183일 미만으로 체류를 했더라도 내가 참여하고 있는 현지 프로젝트가 183일을 넘어가게 되면 이제 고정사업장을 구성을 할 수가 있거든요. 고정사업장을 구성을 하게 되고 구성이 된 고정사업장에 나의 인건비가 귀속이 된다면 하루만 내가 출장을 가도 그 나라에서 세금 내야 됩니다. 네, 이게 대표적인 국가가 이제 중국이거든요. 한국도 그래요. 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이제 뭐 외국인이 한국에 한 3달 정도 있었는데 프로젝트 자체는 1년짜리였어요. 사람들이 교대로 3달씩 와요. 3달씩 온 사람들이 다 한국에 세금 내야 돼요. 왜? 프로젝트가 1년짜리 프로젝트고 이 사람들의 인건비가 그 프로젝트의 비용으로 귀속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는 조세조약서 면제 요건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고정사업장 이슈도 굉장히 중요한 이렇게 살펴봐야 될 이슈다. 이렇기 때문에 이런 그 우리가 어떤 인력을 파견을 주관하는 부서가 이게 HR이다, 텍스다, 해외사업부다 특정 부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고정사업장 이슈 같은 경우는 HR에서 다룰 수 없는 문제거든요. 굉장히 전문적인 세무 이슈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텍스 부서에서 이거는 그 어세스먼트를 해야 되는 거고 또 텍스 부서에서 어세스먼트 하기 결과 이분들 세금 현지에서 내야 되는데 그럼 세금 보전 정책이 있어요? HR에 물어봐야겠죠. 이런 식으로 커넥션이 이제 갖춰져야지 이게 서로 따로 놀면 나중에 모르는 거죠. 실제로 그런 회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프로젝트적으로 고정사업장이 구성됐음에도 HR에서는 이분들이 개인 세금을 부담하고 못하고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세금이 추징돼서 그럼 이 비용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또 고민하시는 케이스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 3가지는 아주 유의를 하셔서 보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이제 좀 정리가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83일이라는 숫자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미그레이션, 그다음에 개인 소득세들 출장 지국에서 미국의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게 183일 미만 체류하더라도 소득이 3,000불을 넘으면 과세할 수 있어요. 현지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골치 아픈 일들이 많이 생겨요. 몇 주만 출장 가고 한 달 출장 가도 결과적으로 3,000불은 넘으니까 내 급여가 그 기간 동안에 미국에서 세금을 내야 되는 또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국가를 어느 국가로 가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출장할 때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저희 딜로이트에서 개발한 그 코비드-19 디지털 맵인데요. 이게 전 세계 국가의 이미그레이션 현황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은 뭐 이게 그냥 뭐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기 그냥 들어가시면 그래서 내가 궁금한 국가를 클릭하면 그 국가의 현재 이미그레이션 관련된 주요 사항들이 다 업데이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는 지금 출장 안 받습니다. 아니면 뭐
들어올 수 있는데 뭐 14일 격리해야 되고 뭐 백신 맞으면 뭐 격리 면제입니다.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는 좀 유용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좀 급하게 달려왔는데 이제 어느덧 이제 오늘의 마지막 페이지로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코비드-19 이어 글로벌 모빌리티 세무 이슈, 그래서 중국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여러 국가가 있어서 제가 어느 나라를 좀 소개를 드릴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한국 기업들이 가장 많이 진출한 국가가 중국이니까 그래서 중국 한번 소개를 해드리자. 그리고 또 최근에 중국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좀 그 소득세, 특히 외국인들에게 해당되는 소득세 측면의 이슈들이 그 변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소개를 드리면 거꾸로 4번부터 소개를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4번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래서 4번은 자 이게 진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이것만 강의를 듣고 알아가셔도 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외국인 세제 혜택 축소 2022년부터 적용되는데요. 중국의 경우는 지금 외국인들에 대해서 그동안에 좀 어떤 그 텍스 인센티브라고나 할까요? 좀 제공을 해온 게 뭐냐면 대표적인 게 아까도 잠시 언급을 드렸는데 그 주택수당이라든지 자녀학자금 또는 뭐 본국 방문 휴가비 등 그 외국인들에게 어떤 파견과 관련돼서 제공되던 이런 베너핏들에 대해서는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 그러니까 면제, 소득세를 면제시켜주는 그런 제도를 택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수증만 잘 챙겨놓으면 내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텍스가 그만큼 줄어드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모르겠습니다. 중국 과세 당국에서 왜 갑자기 마음이 바뀌었는지 이게 뭐 세금을 좀 더 외국인들한테 더 걷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이유가 특별하게 뭐 어떤 건지 잘 모르겠지만 2022년부터는 이러한 그 주택수당, 자녀학자금 등등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비과세 혜택이 없어집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굉장히 세부담이 증가하게 돼요. 네, 증가하게 되겠죠. 중국은 게다가 굉장히 고세율 국가죠. 최고세율이 45%에 해당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지금 과거에 비해서는 아마 세금 소득세 주재원들이 소득세 자체가 크게 증가할 거고 이걸 회사에서 보전해주면 당연히 인건비도 크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버지팅 하실 때 잘 고려를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2020 혹시 모르니까 2021년도 말까지는 이 추이를 잘 보셔야 돼요. 혹시 뭐 중국 과세 당국에서 2021년도에 뭐 비과세 혜택을 뭐 연장을 해주겠다 이제 이런 게 혹시라도 있을 수 있으니까 좀 그 관심을 가지고 한번 보셔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현재로서는 2022년부터는 이런 것들이 다 과세된다. 그래서 세부담이 크게 증가한다. 회사에서 세금 보전액이 많이 증가할 거다. 인건비가 크게 증가할 거다. 중국 주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year 룰은 뭐냐면 이제 6년 이상 연속해서 중국에 거주하게 되면 해외에서 받는 소득도 과세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제 내가 주재원인데 이제 6년 이상 중국에 계속해서 체류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어떤 극단적인 케이스를 말씀드리면 이제 한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가 되니까 내가 뭐 이제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우리 뭐 돈을 크게 벌었다든지 아니면 뭐 집을 팔았는데 요새 집값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집을 팔았는데 거기서 개인이 크게 생겼다든지 할 때 한국에서 만약에 그게 비과세 혜택을 받더라도 중국에선 과세가 될 수 있어요. 예, 굉장히 잘 알아두어야 될 사항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왜 그러냐? 그냥 그게 법이에요. 중국에. 예, 중국 법이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내야 돼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나 1가구 1주택이라 비과세였는데 뭐 중국 법이랑 상관이 없어요. 너 그냥 개인을 얻었으니까 중국 법에선 과세를 하겠다. 예. 한국에는 상장 주식 아직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 안 하는데 아니 중국은 과세예요. 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6년 거주를 굉장히 주의하셔야 되고 이 continuously 6year이기 때문에 이거를 또 그 절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너무 디테일해서 나중에 혹시 이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별도로 컨설팅을 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소득공제 제도라고 해서 그 중국의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월별로 세금 신고 납부하면 끝. 네, 굉장히 좀 특이한 그 구조였죠. 그래서 연간 텍스 리턴이 없었어요. 연간 소득 신고는 있었는데 연간 텍스 리턴은 없었습니다. 근데 이게 바뀌어서 이제는 그 연간 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을 하죠. 그래서 한국의 종합소득세 신고하듯이 중국에서도 이제 개인들이 특정 요건에 해당이 되면 연간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고 또 반면에 그 대신 이제 우리나라에서 연말정산할 때
여러 가지 소득공제, 세액공제 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중국에는 전혀 없었어요. 이런 게. 뭐 내가 뭐 지출을 얼마를 하든 카드를 얼마 쓰든 뭐 교육비를 얼마를 내든 공제되는 게 전혀 없었고 그냥 표준공제만 있었는데 이제 이러한 특별소득공제 제도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이제 주주원분들도 그동안 아마 뭐 이런 쪽을 생각을 안 하셨을 텐데 이제 관심을 갖고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공제들을 철저하게 받으셔야겠죠. 받으시는 경우. 이제 과거에는 주택사기나 자녀학자금 같은 것들이 비과세 혜택을 받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소득공제 이슈가 전혀 이제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이게 비과세 혜택이 쭉 없어지고 과세가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거를 그 대신 이제 소득공제 방식으로 이제 세금을 줄이는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관련된 영수증 같은 거 잘 챙겨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중국의 주요 세부 이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큰 네 가지 주제에 대해서 다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상으로 코비드 19 이후에 그 글로벌 세무 관리라는 주제로 주요 내용들을 살펴보았는데요.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꽉 막혔던 하늘길이 좀 조속히 뚫려서 앞으로 국가 간의 이동이 조만간 다시 활발해지길 기대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번 기회를 들어서 우리 기업들도 좀 글로벌 그 비즈니스 전략에 맞는 좀 더 효율적인 어떤 인사나 세무 관리 트렌드에 좀 주목을 하고 필요한 부분은 개선을 하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조금 진화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금이나마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